리츠죠, 리츠. 29번부터 리츠인데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주제별로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출제됐던 것이 종류,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는 실체형이죠. 얘네들은 명목형이고요. 얘네들이 설립자본금이 있고 최저자본금이 있었죠. 설립자본금은 얘는 이제 5억 원 이상이고, 얘는 3억 원 이상이고, 얘는 70억 원 이상이고 50억 원 이상이고, 그리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죠. 뭐로부터 6개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죠. 또는 등록 이후. 등록 후 6개월이에요. 그리고 공모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이에요, 인가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 이거는 기억하기도 쉬울 텐데 잘 기억을 못하네. 다음에 이제 공모. 공모는 공개 모집이죠. 이거는 30% 이상이죠. 30% 이상을 이제 공개 모집해야 돼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거죠. 요거는 2년 이내죠. 2년 이내 30% 이상을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구조조정 부동 다른 예외도 있기는 해요.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도 이제 예외가 적용이 되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일단 예외고요. 다음에 주식 분산 요건이 있었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 있었죠. 요게 개정이 됐어요. 아주 쉽게. 다행히 아주 쉽게. 원래는 30% 40% 제한 없음이었잖아요. 이게 모두 50이에요. 모두 50%. 딱 정해져 통일시켜 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다 50%. 그냥 50%. 전부 다 모두 50%. 아주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눠 있으니까 헷갈렸나 봐요. 근데 이제 시행은 9월 22일이에요. 시행은 9월 22일인데 우리 시험은 시험 칠 때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시험 시행 공고일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시험 당일 기준이에요. 시험 당일 기준이니까 시험이 10월 29일이니까 8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돼요. 9월 22일부터 시행이니까. 아무튼 주식 분산은 모두 50%. 자, 이런 식으로 현물 출자는 언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그리고 뭐도 갖춘 후에, 최저 자본금 갖춘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자산 구성이죠. 자산 구성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다르고, 원칙적으로 70% 이상은 뭐고? 부동산이고,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한테는 적용 안 되죠. 구조조정은 70% 이상 뭐에 투자하면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요. 이게
다음에 처분 제한하는 게 있었죠. 처분 제한은 대령이 정하는 5년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죠. 대령 정하는 기간. 근데 지금 현재 대령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는 또 제외요. 구조조정한테는 제외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 안 되죠. 처분 제한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임 및 사채 발행. 이거는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까지고요. 여기 원칙. 특별 결의가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확대된다. 그 다음에 배당은 90% 이상 배당이죠. 90% 이상 배당. 다만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한테는요, 자기관리는 2018년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 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만 유예해 주는 거예요. 자기관리한테만. 그 다음에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할 수 있다 그랬죠. 같은 것끼리 합병.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뭐예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70억 이상의 최저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 몇 명 이상, 5명 이상 있어야 되죠.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고요. 자문회사는 평가 및 자문 등의 업무예요. 평가 및 자문.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자문회사가 있다. 됐나요?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거 하고요. 그 외에 기타 사항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취사 선택해서 그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성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다. 안 되죠. 이게 명목형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한 후에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합격한 후에. 다만 합격을 해야 되죠.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명목형은 설립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죠. 자, 됐죠. 자, 나머지 30번, 3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3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맞죠?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지 않고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러 혜택을 주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러 혜택 중에서 사모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분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졌고요. 이런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인력 5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거죠. 택지 개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택지 개발이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이다. 신축, 재축, 건물 건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이제 조금 생각해서 읽는다면은, 아, 이게 여기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택지 개발에다가 건물 짓는구나. 그럼 하면 되는, 그럼 끝이죠. 택지 개발에 건물 짓는구나. 됐죠? 그렇게 줄여서 생각하고, 근데 택지 개발인데 구체적으로는 뭐 공장 용지까지 포함시키고, 건물 짓는 거는 재축도 있구나.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재축이라는 것은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여기서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재축하면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는 신축 재축,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다시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죠. 명목형이니까.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내용 지금 33번도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고요. 34번도 볼까요? 34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앞에 나왔던 거죠. 이거 여러 번 나왔고요.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 이것도 틀렸죠.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이게 맞죠? 여기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이 아니고 3억, 설립 자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그죠? 기업 구조조정 3억 원 이상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은 5억 원 이상이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고요.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50%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34번 해설에 5번에 있는 걸 40%를 50%로 바꿔야 되겠죠. 해설이 40%로 돼 있겠죠. 이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판을 한 거고,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설도 바꿔야 되죠. 해설의 34번에 5번 지문 40%로 돼 있는 거를 50%로 바꿔야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에 그 35번은 그 35번은요. 그 1번, 5번 위주로 보시고요. 2번, 3번, 4번 지문은 참고로 보십시오. 2, 3, 4는 참고로. 1번, 5번 지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기관리는 70억 원 이상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라면 그 상호의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식회사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죠? 명목형은 52원 이상이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틀렸죠? 기업 구조조정도 명목형이니까. 다음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맞죠?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게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깊이 나오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니까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되니까. 다음에 37번의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볼까요? 1번은 설립자본금 5억 맞고요. 틀린 걸 찾는데, 2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전으로 배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배당과 금전 배당은 다릅니다. 그냥 배당은 주식 배당도 가능해요. 금전으로 배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럼 돈이 나가야 돼요. 돈이 나가야 돼요. 주식 배당은 돈이 안 나가도 돼요. 주식으로 주면 되니까. 달라요.
금전 배당과 주식 배당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배당입니다. 금전으로 배당이 아니라 배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금전으로가 빠져야 돼요. 금전으로가 빠져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지난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은 50억 원 또는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아까 요거 현물 출자를 아까 했네요. 구체적으로 안 했구나. 이걸 하고 나서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죠. 출자하는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된다 그랬죠. 그런 것도 다 현물. 또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도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영해야 한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됐죠? 자, 됐고요. 나머지 이제 3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9번을 볼까요? 자, 39번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 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이다. 자, 이거는 틀렸죠. 실체형인데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연금이란, 자, 주택연금에 나오네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맞죠? 그 다음에 코픽스 나오네요. 코픽스.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 금리로서 이전의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맞죠? 자, 근데 사실 이게 출제돼 이거 수정이라고 표시가 안 됐네요.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건데 뭘 수정했는 대출 기준 금리 이렇게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어요. 그냥 대출 금리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출 금리가 아니에요. 코픽스는 기준 금리죠. 이게 이제 변동 금리는 뭐 더하기 뭐였어요? 기준 금리 더하기 가산 금리죠. 요건 일종의 예금 금리거든요. 요게 대출 금리고요. 얘가 대출 금리지. 얘가 대출 금리가 아니잖아요. 코픽스는 CD나 코픽스는 기준이잖아요. 일종의 가중평균 예금 금리고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지 대출 금리는 얘잖아요. 대출 금리와 대출 기준 금리는 다르죠. 그래서 기준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 답이었어요. 요것도 제가 찾아냈어요. 요런 날 이런 거 읽으면서 딱 눈에 띄어져. 저는 이렇게 대출 금리와 대출 기준 금리는 다르니까. 그래서 요것도 중복 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할 때 이제 수정해서 낸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이제 대출 기준 금리다. 이렇게 코픽스는. 다음에 4번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됐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얘기는 중간중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꽤 나오는 편이고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승식은 독립된 문제로 그냥 아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했고요. 40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1번은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사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시사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다음에 42번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과 관련돼요. 요거는 지금 풀지 마십시오.
요거는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요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개정된 걸 보고 봐야 되니까 이거는 해마다 개정돼 왔으니까 따로 보지 마십시오. 자, 넘어가시면 이제 45번까지가 그래요. 42, 3, 4, 5 해서 보지 마시고. 다만 43번은 참고로 봐두십시오. 43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봐주시고요. 나머지 그 45번, 44번, 42번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46번은 보겠습니다. 46번은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자, 기억에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 대출의 대출 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대부 비율을 올리면은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집단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 대출을 해준다 그러다가 70% 대출해준다 그러면 대부 비율을 올리면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까 했잖아요. 집값에 60%, 집값에 70%. 이게 아까 대부 비율이잖아요. 지금 당이 떨어졌나요? 당이 떨어져서 지금? 자, 아무튼 기억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수요를 늘리는 거죠. 이거 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1번, 2번 중에 답이 있냐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이제. 그다음에 주택저당 대출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죠? 니은 들어가야 되죠. 기억이 옳다고 했던 사람은 바로 1번 찍고 넘어가 버린다. 그죠?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3번에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저당 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맞죠? 자, 니은 디귿 들어가야 되네요. 3번이 되나요? 미음의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해죠.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다음에 47번은요. 47번은 1, 2, 3, 4번은 그래도 어렵지 않은데 5번은 무시하세요. 1번은 담보 인정 비율,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이 높이면 높여서 많이 대출해 주겠다는 건데 위험이 커지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소득 중에서 더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바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 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것도 바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1, 2, 3, 4를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은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나요? 수압빙에서 그 생각하고 있죠. 또 부부 바꿔자기 하는 거.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수압이 바꾸는 바꾸는데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조건을.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한 이제 업체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한 기업은 변동금리를 더 좋아해요. 조건은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조건이 자기한테 더 좋은데 선호하기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기업은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조건이 좋아요. 근데 선호하기를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걸 선호해요. 그러면 서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요거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변동금리로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여건이 좋아요. 근데 난 좋아하기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고. 좋아하기는 변동금리를 좋아해. A를 좋아하는데 B를 싸게 살 수 있다고. A를 좋아하는데 B를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B를 좋아하는데 A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서로 싸게 살 수 있는 걸 사가지고 바꾸는 거지. 그게 수합이라고. 수합. 그게 바꾸는 거라고. 됐나요? 근데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라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됐어요. 48번 됐고요. 49번이나 50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다만 이제 50번 있죠. 50번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앞에 지나가는 것 중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26번에 5번 지문하고 관계 있어요. 26번에 5번. 26번에 5번 지문하고 관계 있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부동산 활동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신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152쪽에 1번은 이거는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이죠. 스프롤 현상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부동산 이용 활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뭐 스프롤 현상이다, 침입이다, 계승이다, 또는 직주 분리다, 직주 접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이용 활동이 있었죠. 그거는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누이. 근데 그 중에 출제된 게 이게 스프롤 현상이에요. 그 외에는 뭐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이런 것들이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출제가 또 이제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에요. 오히려 이 스프롤 현상보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체는 사실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 직주 분리나 직주 접근 요 개념 있죠.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직주 분리가 왜 발생하느냐, 그래서 결과는 또 어떠냐, 요런 내용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직주 접근도 또 원인이 뭐냐, 결과 이렇게. 다음에 이제 침입과 계승 있죠. 그걸 따로 적어 놓으시라고요. 옆에다 적어 놓을 때 직주 분리, 직주 접근 또는 침입과 계승 이런 것을 좀 더 체크를 하시고요. 자, 2번부터가 이제 부동산 관리입니다. 자, 2번부터 부동산 관리인데 2번, 3번, 4번까지는 부동산 관리 영역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관리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리 영역이 있고 여기 이제 2번, 3번, 4번이고요. 부동산 관리 방식. 여기 이제 5번부터죠. 관리 방식이 5번, 6번, 7번, 8번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 방식이에요. 근데 그 넘어가시면은 복합되는 문제도 있어요. 5, 6, 7, 8이 관리 방식인데 그 복합되는 문제는 이제 여기에 것도 지문이 5개 지문 중에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부동산 관리 내용 하면 이제 법경기 있죠. 법경기. 자, 요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온단 말이고 뒤에 복합되는 문제가 있어요.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은 복합되는 문제예요. 복합되는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요 각각의 내용들을 알면은 웬만한 건 이제 해결이 돼요. 제가 수업 시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봐두시는 게 임대료 산정 방법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임대료 산정 방법 해서 총 임대차로 할 거냐, 비율 임대차로 할 거냐, 또 순위 임대차로 할 거냐 이런 거 있었고, 임차인 선정 방법 있죠. 임차인 선정 방법 해서 요거는 이제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할 거냐, 또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할 거냐, 적합성을 할 거냐 한데 요거는 좀 비중이 좀 적고요. 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이건 자부시 했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부동산 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 그랬죠. 임대차 관리. 요거는 이제 다른 자산도 고려하는 거고, 포트폴리오도 신경 쓰고, 부동산을 뭐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 하는 거.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고, 요거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리고, 시설 유지 관리고, 시설 내부에. 그다음에 관리 방식 하면은 자위혼 했죠. 얘네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죠. 그 장단점 비교해서 비교하는. 그다음에 관리 내용 법경계, 법적 관리 주로 권리 측면의 관리, 경제적 관리, 수익, 비용, 회계, 회계 관리, 돈 들어 나가는 수지 관리, 뭐 이런 거.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거기에다가 뭐 요 두 가지라든가 또는 뭐 빌딩 생애 주기. 빌딩 생애 주기가 뭐 있긴 한데 이건 뭐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 별로 없고요. 이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라 보면 돼요. 빌딩 생애 주기에서 지난 어제인가 제가 생태학적 분석할 때 생애 주기를 되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2번, 3번, 4번 중에서는 2번, 3번, 4번 이 관리 영역이죠. 자, 일단 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의 영어 단어가 뭐예요? 제가 이거 영어 단어 말씀드렸었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요. 에셋은 모든 자산인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죠. 자, 시설 관리는 뭐예요? 뭐 이렇게 청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설비 운전 및 보수. 시설 관리에 해당하겠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이렇게. 그건 자산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또 에너지, 건물 청소, 방범 방제, 나머지는 다 시설 관리죠. 결국 시설 관리는 그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시설 관리, 기술적 관리. 자,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유형이고요. 다만 3번의 2번 지문 보세요. 3번의 2번 지문에 재산 관리하고 가로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 프로퍼티 이 영어 단어를 좀 주의를 하시라고요. 여기서는 같은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인데 어디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재산 관리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이제 풀기는 4번을 보세요. 그 4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관리 관련된 전문자격 제도로 주택관리사 있고요.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게 리츠죠. 리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도 있어요? 부동산 펀드도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리츠 이런 게 전부 다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또 뭐예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다 명목형이죠. 명목형은 다 어디에다 위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슨 관리? 자산관리, 자산관리.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시설 관리가 아니고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 대충 감이 오죠. 시설 관리가 아니고, 그죠? 부동산 관리냐, 시설, 자산 관리냐, 요 차이를 얘기할 때는 그 건물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좀 되는데, 건물의 뭐 예산 관리라든가, 예산, 건물의 예산, 또는 수익, 지출, 뭐 이런 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부동산 관리, 자산,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그 위에 3번 지문처럼 3번의 문제 그 박스 안에서처럼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자 리스크, 매입 매각, 재투자 결정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가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5, 6, 7, 8은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자, 이거는 우리 부동산 관리 복합 개념에 따라 법경기다 하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타성이 발생하죠. 2번이 틀렸습니다. 똑같은 이제 자기가 직접 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업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성해졌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간접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전문적인 관리 맞죠? 그렇지만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보다 불리하다 맞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맞죠? 대체로 혼합한다라고 할 때는 법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고요.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업체 같은데 맡기고 뭐 세콤 이제 보안 서비스 맡기고 이렇게 기술적 관리를 맡기는 거죠. 다음에 5번은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모두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두의 장점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점도 있어요.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죠. 위탁관리 업체가 제대로 관리는 해주지 않고 내부 사정은 다 빼내가고 그죠? 돈은 돈대로 들고 맞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는 또 제대로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7번을 보시는데 7번에는 지금 타이틀은 질문의 타이틀은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 지문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1번에 건물과 부지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 이거 갑자기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감정평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감정평가에 감가 요인이라는 거죠. 감가 요인. 여기 물, 기, 경 하면서 기능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감가잖아요. 기능적 감가 맞죠?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지금 1번은 뭘 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입니다. 인근 지역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 이런 건 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208쪽에 35번과 함께 생각하면 돼요. 208쪽에 35번에 5번 지문에 가면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갑자기 1번, 2번에 이제 그 감정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자, 요때 이 자본적 지출을 한다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 안정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예요. 이때는 자본적 지출을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자본적 지출을 한다면 어느 단계 해야 된다고요? 자본적 지출은 대수선 같은 거예요. 대수선. 대수선 같은 걸 하려면은 안정 단계에서 해야 되지 노후 단계에서 해버리면은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돈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5번은 건물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는 전문 관리. 말도 안 되죠 이게. 이건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앞에서 힘들게 오기는 왔는데 뒤에 정답이 너무 허탈하게 정답이 되죠.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거짓말을 잘 못해서 문제를 잘 못 만들겠어요. 이 문제 만드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원고 작업을 하는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원고 작업이 문제 만드는 원고 작업이에요. 그냥 뭐 기본서나 뭐 이렇게 이론 정리하고 이런 거는 늘 하는데 모의고사 출제하는 거.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이제 9번부터는 이제 그 부동산 관리 내용과 방식의 영역이 섞여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9번에 1번. 틀린 걸 찾는데요. 자, 1번의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법적인 측면. 다음에 2번은 시설관리. 자, 이것도 시설관리는 자부시할 때 시설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죠. 자산관리, 저기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 자부시할 때 자산관리가 가장 적극적 관리고 소유주의 불을 극대화하는 거고 시설관리는 가장 소극적 관리고요. 다음에 3번은 관리 방식에 대한 겁니다.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맞죠? 다음에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뭐 비율 임대차죠. 그러니까 임대료 산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주제들은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부동산 관리 영역이나 방식이나 내용 말고. 그다음에 5번은 경제적 관리인데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말도 안 되죠.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10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합되어 있는 거요. 여러 가지가 이제 1번 지문은 뭐 관리 방식, 2번 지문은 기술적 관리, 3번 지문은 복합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3번 지문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이 이제 좀 더 많은 거고요. 문제 풀이는 12번을 해드리겠습니다. 12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법률 관리는 재무,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 자금 조달 이런 거잖아요. 이건 법률적 관리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경제적 관리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관리에서 유질한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유지라는 게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 되나요? 안 되죠? 네, 틀렸고요. 다음에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총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가능하죠. 이거는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총비용 관리를 이제 생애 주기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자, 이 시설 관리는 이런 시장 지역 이런 거하고 관계없죠. 이거는 이제 자산 관리 또는 이 부동산 관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이건 자산 관리에 가깝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예요. 이건 시설 관리죠. 이건 바뀌어 있네요. 3번 바뀌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그 13번 하나 정도는 보겠습니다. 13번. 그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맞죠? 자, 이거는 임차인 선정 기준이죠. 아까 이제 임대료 산정 방법에 비율 임대차 있었고 임차인 선정 방법에 가능 매상고가 있고요. 다음에 2번은 또 비율 임대차 또 나왔네요.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죠. 순수입의 일정 비율 아닙니다.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에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 맞고요.
다음에 대응적 유지활동이죠. 자, 유지활동인데요. 요 3번 지문은 유지활동은 이건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지활동. 이 유지활동에는 대응적 유지가 있고요. 정기적 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적 유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에요. 예방. 이거는 사전적 유지예요. 이건 이제 사후적이죠. 이건 이제 일상적이에요. 매일 하는 거, 매달 하는 거,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대응적 유지는 이거잖아요. 사후적이잖아요. 이거는 시설 등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다. 사전적 유지는 대응적이 아니고 예방적 유지입니다. 예방적.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 점검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미리 이제 점검하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정기적 유지가 많죠. 보통은 정기적 유지가 많습니다. 이제 사전적 유지보다는. 그러니까 사전적 유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육안으로 하면서 혹시 잘못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정기적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들러리로 자리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4번, 5번 뭐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보관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임대료 손실보험. 화재보험은 들어보셨죠? 이건 화재보험하고 다른 거예요. 화재보험은 그 건물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복구될 때까지는. 그 복구될 때까지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나타나는 그런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용을 알겠는데 뭔지를 모른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런 보험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물어봐야 돼, 보험사에. 보험사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보험이라는 게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잖아요. 주계약에 이건 없어요. 주계약은 대부분 그냥 화재보험이에요. 주계약은. 이제 무슨 재해보험인가요? 뭐 하여튼 보험 있잖아요, 보험사에. 근데 이제 특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특약으로 집어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해서 이런 게 있나 하고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보험 설계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좀 쉬고 부동산 개발을 좀 보겠습니다.